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우의 뉴스 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9,786명으로 12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다 집단 감염지가 된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추가된 환자는 55명입니다. 대구시는 최초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합니다. 교육부 브리핑을 라이브로 연결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토크에서는 4.15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수도권 표심의 향방과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용우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의 개학 중계, 개학 연기 여부 또한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화면이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브리핑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유은혜 장관은 오늘 자리에서 고3과 중3 학생들의 개학 시점, 그리고 또한 초등학교의 개학 시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어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연기 시점까지도 포괄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개학이 되더라도 초기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적용 기간, 적응 기간을 가질지 등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현장 오디오를 올려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의 학교가 현재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들의 87%인 15억 명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며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 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45만여 명이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하고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불충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원격 수업과 온오프 미래형 수업의 구현,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격 수업의 준비 정도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중장기 학습 대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건당국과 감염병 예방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등교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믿고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3월 2주차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셨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 시작하는 원격 수업도 3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 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 제시형과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빈틈없이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개학 이후 예상되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여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직속으로 원격 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지역별, 학교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원격 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 교육 시범 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원격 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과 함께 확정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 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디바이스 기부 및 대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6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조금 전 유훈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황예린 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JTBC가 지난주에 학년별로 개학이 단계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오늘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유은혜 장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개학 예정일이 9일로 늦춰졌습니다. 원래 개학일이었던 6일보다 사흘가량 늦춰진 건데요. 정세균 총리는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등이 먼저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개학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다음 달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인 개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능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 총리는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 등에선 12월 수능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수능, 그래서 결국 2주 연기해서 12월 3일 이제 수능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이 하위 70% 소득의 가구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죠. 오늘 국회에서 이를 놓고 여러 발언이 나왔다죠.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며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빨리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지원금 규모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면서도 저 역시도 조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수준의 적극적인 지출을 추진했는데 거기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당에서는 총선 직후 바로 국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할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선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에서는 이보다 더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코로나19 비상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5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0명이 대구에서 나왔는데 이 대부분이 제2미주병원에서 발생했어요.
네, 지금 예. 대구 지역에서 6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55명이 해당 병원, 지금 제2 미주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해당 병원의 경우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좀 난항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병원의 경우 지난달 19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120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병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네.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예방에 힘을 써왔던 병원입니다. 이를테면은 환자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규 환자 입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외래 진료를 받던 출퇴근했던 외부 접촉 의사들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병동엔 출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나오고 있고 총 이제 133명의 환자가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홍윤철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제2 미주병원의 최초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홍 교수님은 그 병원의 이제 구조라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익히 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최초 이제 발생 네. 이 병원에서 특히 이제 정신병동이지 않습니까? 네. 또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요양 그 병원에서도 이제 네. 환자 집단 발생하는데 이제 제2 미주병원의 경우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서 아마 네. 그렇게 시작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정신병원이라든지 또 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에 계신 또 수용되어 있는 환자분이나 노인분들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그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금방 전염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전염이 되면 금방 병원 전체에 펴지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집단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상당히 강력하게 가져가지 않는 한 네. 이런 일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정신병동 또 요양병원에 대한 전염병 관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80대 환자가 이번 2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관절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결핵이 발견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한 80대 환자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서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는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동두천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 성모병원에서 결핵의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제 옮겨졌고 네. 거기서 이제 결핵이기 때문에 1인실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 발열이 있었고 그 발열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확진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과연 그에 대한 어떤 동선 조사와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속보에 나온 바로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7명 정도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고 예. 이제 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이 지금 확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학 조사를 좀 통해서 네. 더 이상 이제 병원에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른바 하면은요, 소위 불주사로 알려진 결핵 예방 BCG 백신이 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홍 교수님, 실제로 BCG 접종한 나라하고 BCG를 접종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차이가 단순 수치자면 2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 이제 BCG 접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나라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그런 접종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사망률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네. 있어서 아마 BCG 접종이 코로나19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네. 그래서 또 이런 또 조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사망률의 차이 또 치명률의 차이를 BCG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에서 치명률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방역 체계 또는 방역적인 접근 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뭐 BCG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조사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하는 또 어떤 미국 과학계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이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이제 사실은 심혈관 질환, 특히 고혈압도 그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더 많아지는 질환이고 또 예.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도 나이가 들수록 또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치명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여서 네. 그것을 다 이제 심혈관 질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작동하는 기전을 보면 또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란 새로 나온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규정도 되고요. 그 전파라든지 또 원인까지도 그 세부적으로 밝혀지겠죠. 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하루 한 번 이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도 공개됐습니다. 뭐 사실 강남구에서 저런 조치를 하는 예.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이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 태안군에서는 이제 그 미국에 돌아오신 분이 이러한 어떤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아마 최초로 감염병 예방 및 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했고, 예. 그다음 용산구에서는 사실 국내 국적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 폴란드 국적자였는데요. 이분도 자가격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고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실 지금 강남구 쪽에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도는 학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강남구 주민의 나름대로의 어떤 불안이 있어서 그런지 강남구에서는 이제 불시에 하루에 2번 이제 그 위치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남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합동으로 자가격리자의 자택 등 격리 장소에 이제 하루에 2번씩 불시 방문하겠다라고 밝히고, 예. 또한 이제 강남구에서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그 세계적인 확산세, 그 에피데믹 상황에서 처음에 중국을 주목했었고요. 우리나라 바깥에서는요. 그 이후엔 이탈리아, 그리고 또 일부 유럽 국가, 이제는 미국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로 코로나19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인 2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에 있는 코로나 관련 TF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홍인철 교수님, 지금 뭐 10만에 20만 명이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이죠. 예.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입장의 근거는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다 네.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또 치명률을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한 10분의 1, 20만 명 정도로 사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만 명도 굉장히 큰 거죠. 그거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보면은 4만 5만 정도의 사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 지나치게 큰 숫자이고 네. 조금 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그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TF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요. 올 가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그 미국에서는 그 유력한 백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또 사실은 또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네. 예. 우선 예. 그 가을에 발생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스페인 그 독감을 보면은 예. 겨울에 1차 발생했다가 가을에 다시 2차 예. 훨씬 더 크게 더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지구가 이제 북반부 남반부가 있기 때문에 또 가을이 되면 또 남반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서로 바뀌는 거여서 여기가 겨울이면 여름, 또 우리가 여름이면 그쪽은 겨울이기
되기 때문에 네. 균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발생은 가능성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완전히 그때까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전 지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정말 말하자면 전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바로 뉴욕주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비상 의료 시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다는 센트럴 파크에도 야전 간이 병상도 지금 목격되고 있죠. 네, 기존의 이제 의료시설로는 수용이 전부 불가하기 네. 때문에 비상 의료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면 센트럴파크라고 굉장히 큰 부지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예. 해당 공원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야전 병동을 세웠습니다. 해당 병동에는 지금 68개 병상 규모이고요. 이 야전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갖춰서 중환자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있는 이런 의료진들을 다수 배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해군 병원선이 뉴욕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해당 병원선은 컴포트호라고 해서 지금 병상 1,000개 정도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뉴욕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로스앤젤러스 항에 도착한 또 머시호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홍유철 서울대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 돈 이 12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병원이라든지 의료 장비 업체 등의 지원에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큰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런 식으로 뉴욕에서 전해진 이런 소식처럼 여전히 의료 물자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환자 발생이 일주일 안에 예를 들어 몇만 명씩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네. 아무리 의료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간단하게는 마스크 문제부터 또는 의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음압 시설이라든지 네. 또는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생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기간 사이에는 그 증가된 환자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의료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의료 체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료 장비 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비상에 걸린 주요 나라들이 최근 우리 정부에 앞서부터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드는 국내 주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젠텍의 이정은 부사장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예, 국내 진단 키트의 우수성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핵심적인 내용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정부의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큰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먼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진단 업체들에게 협력을 아주 초기부터 요청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도 이제 주요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저희에게 여러 차례 여러 차원의 정보와 지원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제적인 대응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이제 지적이신데요. 이 식약처의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재 수출 상황 어떤지 좀 하고요. 또 현지 반응은 어떤지까지 한번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젠텍은 이미 기존의 해외 사업을 계속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CE라는 유럽의 인증을 받고 또 국내 수출용 허가와 더불어 사실 몇 개국에서는 각각 개별국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수출에 들어갔는데요.
약 이미 30개국 정도에서의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이 주문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주문들이 물량만 확보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금과 네. 투자까지 마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문들입니다. 예.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라는 부분이 제 귀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진단 키트에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진단 사업은 융합 사업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 개발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허가, 판매, 생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고요. 더구나 국내 진단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아주 초기부터 저희가 그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품질 기준도 각각 그 세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요구와 빠른 행동이 필요할 때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다고도 들었는데요. 한국의 진단 기법이 그렇다면 외국의 주요 외국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사실 그 국제 표준화와 그다음에 특히 규제의 그 하모나이제이션, 그다음에 통합화 이런 데는 저희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계속되어서 준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규제 조화 같은 경우가 저희가 선도국으로서 사실 참여하고 있어 왔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규제를 보는, 그다음에 품질의 기준을 보는 그 선 자체가 어느 나라등보다도 더 엄격해지는, 그리고 더 상위의 그런 규제 틀을 갖추게 되고 그것들을 전체 이제 세계화하는 데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이 규제 안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기술은 사실 다른 데보다도 특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늘어나는 수출 물량 탓인가요? 때문인가요? 아니면 물량 때문에 이 국내에 사용할 진단 키트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정부와 아주 상호 긴밀하게 관여하여서 저희의 지금 현재 생산에 가능 그 용량과 실제 생산량을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요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국내 수요에 대한 부족분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저희가 이미 양산 체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진단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이 항체 진단도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무증상 또는 미미한 증상의 감염 환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항체 검사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런 그 진단 검사의 설비, 그다음에 장비의 그런 활용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들이 다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한 항체 검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게 지금 현실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화상으로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젠텍 이정은 부사장과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수출 현황, 그다음에 외국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평가는 어떤지까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그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있었던 코로나19 관련되는 브리핑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3월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9,786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은 518명입니다. 외국인이 42명으로 92%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우리나라 국민, 내국인입니다. 전체 9,786명 중에서 5,408명이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 해제는 18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안타깝게도 더 사망을 하셔서 총 1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6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 현황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83.8%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의 경우 구로구에 소재한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전날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했던 장소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8층 병동은 임시 폐쇄하였고 의료진 및 환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제2미주병원을 계기로 해서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6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에 검사 결과가 확인된 273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욱 방역대책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홍윤철 교수님, 권준욱 부본부장이요. 지난 2015년 우리 메르스 당시에 치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투약한 바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네. 결국 치료에 되게 희소식인가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회복기 환자의 혈장 속에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이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서 말라리아 치료제도 써보고 에이즈 치료제도 써보고 하는데 어느 것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치료로 시도해 보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 그렇게 활용되었다는 또 효과가 또 있었다는 보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요 차분하게 어떤 치료의 어떤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긴급 사퇴하고 계엄령까지 선포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 일본 정부가 또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제 일본 의사회 한 간부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시기가 왔다. 지금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보면 긴급 사태를 선포해도 좋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일본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토 올림픽이 1년 뒤로 연기되는 바람에 민심이 좀 흉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말들이 나왔는가 하면 4월 1일자를 기점으로 중국과 동일하게 어떤 도시를 봉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은 어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니다. 가짜 뉴스다.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아베 신조까지 자민당 간부회에서 긴급사태와 계엄령은 선포한다는 것을 헛소문이 나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일본 내부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은 13일 국회를 통과해서 14일 발효가 되었고 이 법에 근거해서 정부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이미 1차 회의까지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상사태 선언 전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도쿄에서도 결국은 이런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감염자의 40%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인들이
일본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인들의 뭐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 대책에 네. 방역을 접근하는 원칙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가능한 접촉자까지도 정보를 주고 네. 또 정보를 얻고 관리하는 매우 적극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그런 관리하지 않고 봉쇄를 그냥 해버리는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일본은 사실은 어느 쪽도 분명하게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적극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그 발생원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발생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은 결국은 이제 봉쇄 같은 그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럽에서는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확진자 수가 이제 이탈리아에 이어서 또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 또 스페인 공주도 이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런가 하면은 이탈리아에서는요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만 증가율이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제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인지요. 낙관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낙관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중에서 좀 신락 같은 희망을 네. 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17일 이후에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6천여 명 가까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이르러서야 지금 4,050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4.1%의 증가세입니다. 앞에 이제 말을 했지만 이렇게 방관을 지금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계속해서 좀 폭발적인 확진이 있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는 감소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뭐 현재 있는 분들도 일주일 내에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좀 이제 감소하지 않겠나라는 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에서도 일상이 좀 많이 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휴관 중이었던 미술관에서 고흐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도난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요. 좀 가슴 아프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은요.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 교수님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N번방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조주빈의 4차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검찰 조사부터는 이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인적 사항이 파악된 20명의 박사방 피해자 중에서 절반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소식입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더 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과연 텔레그램의 이용자의 접근성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텔레그램에 접근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아마 청년 아니면 청소년의 어떤 분들이 많다, 청소년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파악된 20여 명의 박사방 피해자 중 절반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예.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가해자도 일정 부분 청소년과 그다음에 청년층이 많을 거고 그에 대한 피해자도 청년과 청소년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 쪽에서 청소년과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나왔을 때 이들에게 무조건 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자수를 하고 어떤 형태로 이 범죄에 대해서 생겨진 일들을 조금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N번방 관련 재판의 담당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2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했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 사실은 사건이 한번 배당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판사가 직접 서면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것만 청원에서 이제 42만 명이 해당 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오 부장판사의 경우는 기존의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판사가 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좀 여론이 악화되었던 측면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판사인 만큼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경찰이 박사방 회원의 이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유료 회원들의 이제 신병을 확보할 전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5,000명에 대한 명단 확인은 네. 아마 지난 9월부터 시작되어서 네. 그중에 이제 중복 아이디와 그다음에 원래 이 방들이 한번 개설되었다가 그 방이 이제 또 흔히 말해서 폐쇄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져 있지만 네. 적어도 15,000명에 대한 닉네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면 강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25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이라는 그 가입비를 내고 사실상 이러한 성착취물을 만드는데 경상경비를 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안에 내부적 방을 보면 명령이라는 걸 시켜서 만들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는 적어도 시청했는 사람들까지 처벌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면 적어도 유료 회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강제 수사가 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증거 인멸을 신속하게 막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자수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일반 시청의 경우도 네. 지금 처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유료 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3명이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사람들은 일단 유료 회원이라고 합니다. 뭐 앞서서 전남 여수에서 음독 후 자수를 했던 뭐 N번방 성착취물 소지 공유했던 사람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분이 뭐 유료 회원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찰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유료 회원, 이제 이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한 사람 중에 3명이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경은 있겠지만 뭔가 개전의 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감경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주빈과 함께 여아 사례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이 강 씨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서 이게 재판에 넘겨지면 그 재판 넘겨주고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신상 공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죄명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첫 번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수사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훈령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의해서 일정 부분 공개를 하도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실명, 죄명, 그다음에 일정한 어떤 신상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밝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이 강 씨가 저질러 놓은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가 있고 또 하나는 성폭력 범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해야지만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강 씨가 저질러 놓은 범죄가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신상 공개가 될지는 살펴봐야 되지만 그런 것은 다시 뭐 법무부나 그다음에 경찰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의 신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사실 지금 강 씨라는 사람도 이미 그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그 주민센터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국민들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의구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적어도 혼자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든지 적어도 공익요원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서 구속 기소된 공범들이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가명, 즉 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한 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이게 꼼수라는 표현이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저도 사건을 진행을 예. 하다 보면 뭐 형사 사건의 경우 두 가지 갈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거나 아니면 유죄임을 인정을 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반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반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제출을 하면서 감형을 뭐 시도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뭐 이 사람들의 경우도 어찌되었던 뭐 달리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을 하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뭐 판사가 재배당되었던 뭐 태평양이라고 알려진 이모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성폭행 공범으로 알려진 박사방에 있는 일부 사람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매일 반성문을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제출하는 횟수나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반성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감형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양형 쪽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분명히 감경 요소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형을 판단할 때 그 진지한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반성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지한 피해 보상을 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반성문이어야지 그걸로 감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단순히 반성문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최민희 전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총선까지 앞으로 15일 남았습니다. 주요 격전지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 어디인지 한번 한 분씩 짧게 한번 소개해 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최 전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겠습니다. 저는 좀 의외로 의정부 갑입니다. 네. 그곳은, 의정부 갑이요? 예, 거기는 민주당에서 30대 젊은 소방관 출신 오영훈 씨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희상 의장의 아드님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초기에 굉장히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강 의원. 저는 아무래도 그 오세훈 전 시장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붙고 있는 광진갑인데요. 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고민정 후보의 경우는 정치 초년생인데 참 어떤 여론조사들이 이제 앞서는 것까지도 나오고 굉장히 하여간 오신장을 대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친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팬덤 현상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세대 대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양쪽에서 개혁 공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다선 의원들을 많이 뽑아냈고 특히 이제 통합당에서 그런 격이 좀 두드러지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세대가 의외로 지금 다선, 지명도 굉장히 높은 의원들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세대 효과까지도 사실 보고 싶습니다. 예, 윤 실장. 부산 진갑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거기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의원이고 통합당에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 그리고 무소속으로 정근 후보라고 이분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한 3파전인데 재밌는 게 부산이 지난번보다는 여당 기준으로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들 그렇게 봐요. 야당은 지난번보다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통합당 쪽에서 김영춘 후보 의원한테 이렇게 세게 붙이는 것은 이게 이른바 친문 이런 강성 후보보다 김영춘 후보는 말하자면은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김영춘처럼 좀 안정적이고 무난한 느낌이 있는 후보인데 김영춘을 꺾으면은
나머지 이른바 친문 후보들은 다 깎을 수 있다. 이런 네. 좀 상징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김정춘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 보수층에도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승부가 재밌어요. 예. 네, 저도 그 서울 광진을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이제 3대 관심 지역이 종로하고 동작을하고 광진을인데요. 광진을이 가장 접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하고 보수 잠룡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하고 맞붙고 있는데 네. 어떤 조사 결과는 좀 둘이 붙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어떤 조사는 좀 고민정 후보가 한 발 앞선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서울 판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관심이 큽니다. 예, 우선 네 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요. 먼저 의정부 쪽은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 이름이 오르락 내려갈 때 세습이라는 어떤 큰 이슈를 던졌었던 곳이고요. 또 한 점은 뭐 세대 교체, 세대 간의 대결의 어떤 진단도 해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낙동강 벨트의 어떤 격전지 중에 대표적인 꼽아주셨고 그래도 뭐니 해도 수도권에서 뭐 승부가 갈린다는 측면에서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꼽아주셨는데 먼저 수도권 격전지부터 그럼 한번 상황 살펴볼 텐데요.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종로 상황의 지지도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일단 일찍이 이낙연 후보가 승기를 잡은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근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그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면서 종로의 중도층 표를 일정하게 공략할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종로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종로라는 곳이 중도 성향, 보수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안정을 희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낙연 후보의 캐릭터가 좀 안정감 있고 품격 있는 정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층들한테 어필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대선 지지도 자체가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 비해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황교안 후보로서는 본인의 이제 비호감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 투표장에서는 뭐 이렇게 20%나는 안 날 거고요. 근데 황 대표가 열심히 하는데도 좀 뭔가 거리를 못 좁히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낙연, 황교안이 부딪혀야지 뭔가 황교안이 틈을 파고들고 파이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낙연 후보는 이제 안정감 혹은 탁월한 아웃복서 예. 스타일로 부딪힘이 없이 싹싹 예봉을 피해 나가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뭘 도망치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안정적 수비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부딪힘이 없다면은 황교안 후보가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오히려 같아요. 황교안 후보는 처음에 전략이 뭐냐면 난 이낙연하고 붙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는다라고 전략을 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황교안하고 오히려 이낙연하고 붙으면은 뭐 전 총리 대 현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급도 낮아지고 또 어떤 전체 총선의 포지셔닝이 이상해진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 윤태곤 소장이 얘기하신 그러한 전략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이제 구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전체 지휘봉은 넘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원래 종로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정병국 의원 지역구는 이제 경기도에 있지만은 서울에 이제 의원들이 편의상 머물러야 되는데 이 정병국 의원이 20년 넘게 계속 종로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종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아는 게 많은데 네. 그분을 지금 종로 자기 선대위원장의 한 명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바닥을 흐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또 반전을 꾀하게 될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보수의 20표는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5%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 조사 격차보다는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중에 중도의 어떤 표심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좀 주목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 종로 위에 서울의 3대 관전 지역이라고 했었던 광진을과 동작을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광진을부터 한번 지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9%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되게 이제 저 지역은 원래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던 네. 지역이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1년 전부터 밭을 갈았던 지역인데 고민정 후보는 이제 최근에 전략 공천이 됐죠. 근데 이미지 자체가 고민정 후보가 좀 참신성,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게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자질, 능력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와 50대 표심이 누구한테 향하느냐에 따라서 저 지역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박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잠시만. 그 박시영 그 대표께서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네. 저 여론조사는요, 그 신뢰 수준이 네. 95%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예요. 그 500명 조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 여론조사 수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8.8%니까 오차 예. 범위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8.8%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 오세훈 후보가 1~2%포인트로 접전이 이루어진 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약간 실이 지났지만 우리 최민희 의원 제가 발언을 제가 제지해주세요. 예. 우선 저는 저 지지율대로 표차가 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야당표는 예. 아무리 여론조사가 정교해져도 야당표는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당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쪽에 마땅한 대권 후보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네. 오세훈 후보 정도는 살려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동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극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보수 쪽 유권자들이 되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깊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계속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방금 말씀하신 선거법 이슈도 있었고 그 대진년이라고 하나요? 그 진보 학생들이 이제 선거운동 방해 이제 논란도 있었고 그 방해 논란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한테 결국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주목도가 높아지고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고민정 후보가 생각보다 선거운동 잘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표밭 자체가 사실은 진보 진영 여권에 유리한 표밭이긴 한데 오세훈 후보로서는 코로나에 좀 손해를 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세훈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가 지역에서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도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경쟁이 붙는다면은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조금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선거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는 그냥 인사, 목례 선거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별로 충돌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뭐 강찬호 의원 뭐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일단 저 중앙일보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네. 작년 재보선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그 창원 성산 선거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들이 당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 공천을 했던 여영국 후보의 압승을 사실상 여론조사했습니다. 저희 중앙일보 조사조차도 13% 포인트 넘게 가까이 여영국 후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다른 조사는 24% 포인트까지 여영국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만 보면 여영국 후보 압승인데 결과는 뭐 거의 몇백 표 차로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일단 그 자체가 우선 그때 독자들한테 제가 죄송하고 현재 지금 뭐 좀 전에 최민희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아까 5%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로서는 야당 후보들이 표심을 잘 안 내비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당 후보들이 여당 그 이제 지지 응답자들이 더 많이 표집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회고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좀 달라진 흐름이 목격이 돼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일제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말 조사를 유심히 보면 각 지방 신문마다 중앙 신문뿐만 아니라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격차가 통합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전보다는 격차 좀 크게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호평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천 잡음에 대한 통합당의 비판 여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들이 내놓고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바닥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숨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민주당이 좀 기세를 잡고 있다. 이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지난 주말 뭐 주초까지 하면은 민주당 정점 그리고 통합당은 거의 바닥을 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통합당 이후에 김종인 대표를 김종인 위원장 영입해가지고 뭐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좀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메시지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이제 벌어진 흐름이 맞는데 2주 동안 그러면 이제 통합당이 만약에 바닥을 쳤다면은 그건 기계적 반등인지 대세적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민주당 그 좋은 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주목되는 곳이 동작을인데요. 여기는
청와대 프리미엄도 이른바 청와대 프리미엄도 없고요. 뭐 여당에 뭐도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명도가 높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광진들하고 동작을 하고 이제 엮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인대, 중진 이렇게 엮어서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대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경합으로 보인다면 이건 제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말씀드린 건데 동작을은 이수진 대 나경원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나경원에 대한 찬반 투표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 지역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보통 나경원 후보는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원내대표까지 하고 전국적 인지도가 아주 높은 분이고 사실 이수진 후보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후보인데 이수진 후보가 공천되자마자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수진 후보에 대한 예를 들면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수진이라는 후보보다는 나경원 의원 자신에 대한 찬반으로 이 선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이게 중진 출신의 후보가 이렇게 부정적인 선거를 하는 경우는 초기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나경원 후보가 처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나경원이냐 나경원 아니냐의 싸움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민주당 저 지역 늘 전략 공천했지만 후유증이 컸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강용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경원 후보를 반드시 꺾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의 정서인데 그런 부분이 이수진 후보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경원 찬반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도 진영 대결, 쉽게 말하면 정말 아까 뭐 오세훈 또는 이 고민정의 경우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네. 여기는 정말 그 민주당과 또 통합당의 가장 어떤 이념적인 부분, 그 나경원 대표한테 이른바 친일과 또 프레임을 이제 씌운다든지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또 가장 먼저 이수진 후보한테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또 입장들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두 여성을 놓고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어떤 이념적 그 가장 진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것이 아닌가. 예, 좀 보태자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게 진영 말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권이냐 반여권이냐가 아니라 여기는 나경원이냐 반나경원 연합이냐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좀 이제 지금 초기 국면에서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초기에 자녀 의혹이 불거졌던 거를 털고 갔어야 돼요. 이걸 계속 명확하게 해명을 못한 상태에 선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의 잔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나경원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찬호 의원 뭐 더 하실 얘기 없고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래요. 나경원 관련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종로, 광진을, 동작을 뭐 서울의 3대 격전지로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여기 못지않은 곳이 있다 하는 곳이 바로 있죠. 구로을 아니겠습니까? 구로을에는 윤건영 전 실장도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개혁적인 인물로 꼽혔던 김용태 의원이 나온 곳인데요. 지지율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거로 좀 보여요. 저 지역은 예. 김용태 후보가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괜찮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 커리어도 좋고 사람도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선거에 안 나오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이렇게 지역구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자리 잡기가 힘들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박영선 전 의원 지금 장관 지역구잖아요. 그만큼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용태 의원이 현 지역 그 과거 양천에 불출마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바로잡고요. 예. 맞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로을은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과거 평민당 때부터 지금 현 여권의 뭐 관악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로 텃밭 중에 텃밭이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그냥 지금 이건 물론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겁니다만은 오히려 윤건영 후보가 한 앞에 5자리를 달고 뛰쳐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김용태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뭐 그런 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좀 아까 지역구 불출마한다고 했다. 그 말은 정말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트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양천은 안 출마 안 하고 다른 지역 출마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는 분은 한마디로 없어요. 말씀드리면요. 예, 김용태 의원은 여의도 우량주입니다. 여의도에서는 평가 좋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분을. 그런 대선 주자급으로 보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에 가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분의 강점은 어쨌든 간에 이 통합당 의원 측은 굉장히 바닥을 열심히 훑습니다. 또 민원이라든가 잡초라는 스스로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주민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역시 윤건희 후보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남자 중 남자거든요. 청와대 친문 실세 중에도 최고 실세로 꼽히는데 이분은 어쨌든 처음에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가장 정말 그야말로 장기간 민주당 진영의 텃밭이었던 이곳에 그대로 갔고 또 박영선 장관이 거길 가가지고 같이 어떤 선전해주는 그런 모욕도 했고 저는 그것이 초반에 하여간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게 좀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다뤘던 9로 의뢰 여론조사는요. 시사저널의 지난 27일자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종로에 지금 황교안 이낙연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야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4선, 5선 중진 의원들도 이 상대 후보와 접점 벌이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뭐 대구 지역이든요, 목포든 뭐 충청권이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 대구 관련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로 저 후보들입니다. 저 분들은 둘 다 중진이죠. 예. 예, 한 분은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평판이 좋은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옆 지역이 또 공교롭게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는 지역이라 수성이 갑을 모두가 굉장히 네.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요. 저 지역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또 김부겸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바로 그 조사 결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또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예. 저 조사대로 하면은 저는 통합당은 문 닫아야죠. 왜냐하면 제구 텃밭에서 지금 거의 모든 데서 어쨌든 간에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는 데도 많은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네. 그런데 만약에 대구 저기 텃밭 물론 이제 김부겸 후보니까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기까지 진다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저 여론조사 사실이라면 저는 통합당은 문을 닫아야 될 거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너무 네. 조금 과격한가요? 다소 과격한 평가 같고요. 아니, 저는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를 보면 한 여론조사는 주호영 의원이 후보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가 이기는 데는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지금 김부겸 후보가 조금 불리한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주호영 의원의 강점은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 중앙에서도 이런저런 역할을 하지만 지역구를 다짐에 있어 특히 불교계하고 굉장히 가깝고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대구 지역이 불교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텃밭은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데 저기엔 반대 심리로 김부겸 의원은 사실 여권의 대권 주자의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권 주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자 하는 반작용이 이제 서서히 결집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좀 볼만한 지역구가 될 것 같아요. 과격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과격하다고 하지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호남을 석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호남에서 거의 모든 의석을 뺏겼어요. 3석밖에 네. 못 가져갔는데도 1석 차이로 이제 그때 새누리당을 이겼는데 이번에 호남을 다 갖고 가는 상황에서 그 통합당의 최고 텃밭인 대구에서마저 만약에 빼앗긴다? 이것은 그렇다면 저 정도에서 뺏긴다는 얘기는 수도권에서 거의 다 뺏긴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재난 극복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냐, 네.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부겸 후보 쪽에서는 1조 추경을 더 증액하는데 본인이 앞장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저는 홍준표 효과라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 수성 을에서 만약에 앞서간다면 여야 대선 후보 한 명씩 가지자 대구에서 네. 이런 어떤 여론도 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변수일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로 오겠습니다. 안양, 동안, 을입니다. 여기도 이제 지명도 높은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후보, 이재정 후보. 저 지역은 말이죠. 안양이 그 선거구가 3개입니다. 3개인데요. 전부 다 그 심재철 의원, 이종걸, 이석현 의원들이 5선, 6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양 시민들의 전체 여론은 좀 이제 지겹다. 새로운 인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중진 의원에 네. 대한. 일제히 있었는데 심재철 의원도 굉장히 잘 하셨지만 그런 피로감 때문에 지금 좀 고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석현, 이종걸 두 후보는 당내 그 절차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재철 후보도 피로감이 있는 건 맞는데
원내대표라는 모자를 쓰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피로감이 있지만은 거물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많이 벌어지지 않고 뭐 접전 내지는 접전보다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심재철은 재미있는 게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제 영입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반대를 왜 했느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겉으로는 댔는데 속으로는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이 5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이 통합당에 가지고 비례대표 같은 걸로 또 나가서 6선이 되시면 이분이 국회의장이거든요. 이분 이제 심재철 의원의 꿈이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다른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뭐 이게 어떤 뭐 우리 정통 보수층의 이제 근데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그 정도로 이제 내가 5선인데 나는 이번에 공천이 돼야 내가 이 당의 국회의장 그 자원이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공천 이유였습니다. 그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재정 후보가 워낙 야무지게 일을 해온 후보라서 이거는 참신한 말하자면 재선 여성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여성층에서 많이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그 왜 중진 의원들이 일제히 고전하냐면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신한 후보를 선호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충청권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주부여 청양에 그 정진석, 그다음 박수현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저 지역도요. 그 박수현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도 있지만 정진석 후보가 또 앞서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지역인데 저 지역은 복합선거구입니다. 공주가 가장 인구가 많고요. 부여, 청양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제 부여 쪽에서는 지금 박수현 후보가 한 발 앞서 있고요. 청양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누가 기선을 잡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 지역에 지금 무소속 후보가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여 쪽에서 그분이 이제 통합당 쪽에 뿌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소속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거냐 이 부분들도 관심사입니다. 저 부분이 사실 그 통합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원내 대표까지 지난 중진이고. 그 충청지방이 사실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기대를 나름 거는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전을 하고 있고 아까 뭐 심지어 대구까지 이제 이런 마당에 충청이 지금 나름 상당 부분 그 이 정권 들어갔고 충청 홀대론이 좀 내심 세지고 또 안희정 지사가 이제 이른바 완전히 그야말로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난다시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통합당으로 기대를 걸고 있어서 아마 저 정진석 후보가 지금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 조금에 박시영 대표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짚어주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목포 같은 경우도요. 이 지지율에서 이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김원희 후보와 박지원 후보와 또 윤소아 의원 간에 달라요. 이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치열한 3파전이 예상이 됐는데 빠르게 지금은 이제 김원희, 박지원 양강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김원희 후보는 서울 그 정무부시장 출신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많이 국민들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의원인데 어쨌든 참신성과 경륜의 대결인 것 같고요. 윤소아 후보가 기존에는 20% 중반대까지 있다가 최근에는 10% 중반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목포만 나와 있지만은 다른 지역의 민생당 중진 의원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밀리고 있고 최근에 박지원 의원 뭐 최근이 아니죠. 한 근 1년 전부터 메시지가 뭐 문재인 정부를 더 지킬 사람이 나다. 뭐 거의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근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문재인 당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진짜고 이거는 약간 친하다라는 건데 그럼 진짜를 뽑지로 가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물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워낙에 개인적인 특장점과 여기 이제 정말로 밀착감이 있지만은 김원희 후보도 지역에서 키워볼 만한 젊은 인재다라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거든요. 두 후보가 다 저 DJ 정부 시절에 한 사람은 되게 높은 비서실장이고 행정관 격차가 컸잖아요. 저 경우는 박지원 의원 개인 경쟁력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민생당 자체가 이게 대권 후보도 없고 저 당이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무소속 3명이면 박지원 후보가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당 선거이다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민생당이 그러니까 비전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지난번 계신 국민의당 거죠. 돌풍일 때는 이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란 대선 주자하고 전략적 제휴 내지는 결합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결합할 대상이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당은 우리가 여당이지 당신들이 여당입니까? 이번에 호남이 어떤 좀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지난번 총선의 승리의 요인이었던 부산 경남에서의 민주당의 선전 이게 그때만큼 지금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호남으로서는 어쨌든 그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이런 지역이니만큼 문재인 정권의 후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밀어줘야 된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박지원 후보, 박지원 의원이 이제 굉장히 지명도도 높고 인기가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이런 그 호남 전반의 전략적 투표 바람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 그 좀 회의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말하면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 하면 경력과 공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요 통합당 아픈 것만 막 해줘요. 대표적으로 저 김종인 이분 굉장히 말빨 센데 이분에 맞서서 말빨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력 있는 거는 박지원 의원인데 그렇게 해야 박지원 의원이 선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문재인을 진짜 지킬 사람이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저 뭐냐 그 박지원 의원은 거기서 이제 본인은 몸값 찾을 것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그분 내세워서 김종인이라는 굉장히 이제 아픈 상대를 대신해서 승리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잠시만요. 조금 전에 그 강찬호 의원이 호남의 전략 투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그런 흐름이 지금 관측됩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강세인 건 분명한데 이제 개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민생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이 일부 지역들은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박지원 의원이 있는 저 목포는 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기가 워낙 출중해서 누가 이긴다 지금 조사 결과 가지고 예측하기 여당들은 어렵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하게 마이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강점으로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냥 박지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좋은 거란 말, 그러니까 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얘기. 김종원 얘기를 좀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례정당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랑요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들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제 선관위에서는 이 두 개 정당 그러니까 이른바 뭐 모자 정당처럼요. 그 두 개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꾸려서 선거운동을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관위 어떤 이런 해석이 좀 강제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공동 선거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건 안 된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당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타당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세도 할 수도 있고요. 지지 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은 아마 공동 선대위 구성 이제 좌초가 됐지만 이해찬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더불어시민당을 아마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의 이 결정은 타당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21대 국회 최대 과제가 다음 국회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기에 논의해서 초기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례자매정당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내각제든 뭐든 논의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서 이거는 타당한 결정인데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만드신 법을 지금 민주당에 소속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찍은 어쨌든 간에 과거 민주당 원자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과거에 그래도 속하셨던 분께서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해야 되는 방향은 그렇다면 너무 민주당이 잘못한 거를 너무 아니요. 자매정당이 안 되도록 법을 보완해야 되는 쪽으로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법에 허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법은 허점이 있고요. 너무 크잖아요, 이것은. 그 만들자마자 너무 크죠. 이거는 뭐 선거법으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볼성 가납죠. 양당 이건 지금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통합당도 똑같은 이슈에 처해 있는데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 전면적 야권 연대가 있었는데 다 우회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 등록 안 된 사람이 가서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 참정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외 현재까지는요. 40개 제외 국민 대략 8만여 명이 총선에 투표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선관위에서는 귀국해서 투표하세요. 혹은
그 해당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투표하세요 이런 어떤 의견도 나오는데 그 현실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요 이렇게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상당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정권 우선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그 전반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40개국 65개 공간에 대해서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다음 아까 8만 5천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게 됐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서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9만 1,459명인데 이들도 다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 상황이 각 주재국 상황에 따라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 이동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공간에서 직접 개표하는 문제도 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표의 공정성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의 재투표 같은 경우는 표를 까보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결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투표가 거부되는 사람들 8만 5천 명도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30% 정도가 투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보면 100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국민들의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참정권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 이후에 이게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 문제를 진짜 꼼꼼하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최대한 참정권이 보장하는 방향의 여러 방식들을 고안하지 않으면 이후에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선관위가 이게 정파적인 사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거 사무 중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우한을 빼고는 다 했다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발생지고 또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은데 우한성 빼고는 또 다 해주냐라든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가 네.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니까요. 우리의 문제. 중국은 이제 우한 말고는 이제 그러니까 내 왔다 말은 갔다 뭐냐면 하니까. 그 우한 예를 들어 그 우한에 사는 사람만 해도 또 문제를 왜냐면 우한도 다 끝났는데 여기도 풀렸는데 왜 우한은 안 되냐고 할 수도 있고요. 제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기준이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기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에 네. 있는 제독 교포들한테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따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제가 너무 빨리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투표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뭔가 방법을 찾아라는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 저희가 좀 기회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마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